네,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역자활센터. 아까 앞서서 자활센터에 대해 설명이 잠깐 있었어요. 자활이 뭐예요? 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뜻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자활 업무를 보지만 자활만 전담해서 하는 업무를 보는 곳이 지역자활센터예요. 네, 뭐 지역 자활센터, 지역 자활 후견기관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지역 자활 후견기관, 네, 지역 자활 후견기관으로 네,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자활 후견기관으로 통일이 됐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아직도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최초의 역사를 보면 네, 1996년도에 자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1997년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자활후견기관으로 다 통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명칭을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자활센터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보호법, 과거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 됐거든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 때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국가가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김대중 정부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IMF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낮다고 해서 국가가 평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모든 생계급여나 뭐 의료급여 무슨 교육급여, 장지급여, 해상급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그들을 근로 능력이 있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활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출발된 것이죠. 또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는데 제 3세대에 해당이 돼요. 1세대는 언제냐면 1945년부터 1970년대 후반 이때는 복지가 막 전 세계가 활성화가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뭐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건설 붐이 일어나고 모든 경기가 잘 활성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너무 많은 복지에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않냐, 그래서 다시 자본주의로 가자. 그게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본가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 사태가 일어나고 경제가 또 안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아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복지 대상자들을 스스로 근로 능력을 활동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주자.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이 김대중 정부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는 토니 블레어의 제3세계, 제3의 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또 제3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활을 하는 방법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역사는 이렇지만 아까 내가 했던 전 세계 역사 그런 내용과도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쉬울 거예요. 자활센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시군구별로 복지관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복지관 못지않게 많은 곳이 지역자활센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용 대상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뭐 여기도 수급자인데, 이 수급자라는 의미를 뭐냐면은 수급자, 뭔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급자라는 말은. 근데 대부분 수급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데 원래 뜻은 수급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라고 하면은 원래 명칭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부 수급자냐,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냐, 이렇게 앞에 뭐가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수급자 이렇게 불러버리죠. 수급자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수급자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수급자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있어요. 앞에 뭐가 붙죠?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부 수급자제예요. 원래는. 네. 근데 그걸 생략해서 그냥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부르죠.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조건을 제시하고 당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붙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붙여. 그런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같은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않고 있으면 국가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준다.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이런 걸 제공해준다. 이게 좀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죠. 네. 이런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에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활급여 특례자,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사람들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원에서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례자라고 합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네, 이런 사람들도 자활 센터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앞에 뭐가 붙는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참여 희망을 한다 라면 근로능력이 없어도 생계급여를 받는 일반 수급자, 무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포함을 할 수 있다. 어떤 포함을? 자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네. 또 그 가족들도 참여를 원하면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차상위자도 원하면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차상위가 뭐예요? 차상위자. 우리나라는 이제 등급을 나눠요.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최고의 자산조사를 거쳐서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소득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차상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사람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대요. 예, 부자는 아닌 경우인데 그분들 중에도 희망을 하면 네,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근로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근로를 희망한 사람 중에 시설 수급자가 있어요. 시설 수급자. 그러니까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나 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자활센터에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설 수급자. 네. 어떤 사업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네. 크게 이제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사업을 하는데요. 이 센터의 사업입니다. 센터. 센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한번 가볼까요?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사례관리를 해요. 이 자활사례관리는 뭐예요? 사례관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케이스 매니지먼트. 대상자를 관리하고 대상자를 돌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대상자가 게로웨이. 그러니까 참여전 진입. 이게 무슨 얘기냐. 자활 사업을 아직 참여하기 전에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뭘 원하고 그 대상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례 관리다. 매니지먼팅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실제로 자활 근로 사업을 합니다. 자활 근로 사업. 네. 그래서 이런 5대 표준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지, 음식물 재활 이런 사업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모형이었어요. 근로유지형은 뭐냐? 현재의 근로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어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한 근로 능력을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자활 사업이 되겠어요? 랄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형태다. 근로 유지형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진입형 형태가 있어요. 시장 진입형. 그래서 자활 기업 창업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누가요? 자활센터가 누구를요? 네, 이런 분들을요. 여기 나와 있죠. 수급자라든가, 뭐, 자상의자라든가, 그 가족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이런 것도 알려줘요. 서비스, 사회 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용한 일자리. 이를테면 뭐, 관공서 관리, 관공서 중요한 날 뭐 차량 관리, 뭐 러시아워 그러니까 차가 많이 밀릴 때 주차나 뭐 불법 주차 단속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유용한 일자리 이런 일을 우리가 사회 서비스형이다라고 하죠. 인턴 도우미형은 뭐냐면 다양한 기관들, 특히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에서 인턴 도우미 역할을 한 다음에 기술을 쌓아요. 그런 다음에 취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어디서 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거 외에도 자활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2인 이상, 그 2인은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돼요. 이들이 기업을 만들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역자활센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